괜찮아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원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거나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모일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한 번쯤은 겪었을, 그리고 겪을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산후우울증인데요. 산후우울증은 정의가 출산 후 4주에서 6주 사이 산유기 동안 각종 우울 증상을 경험하며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질환을 말한다 라고. 너무 읊었네요. 네. 나오는 정의가 뭡니까? 네, 초록색 창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검색을 하면서 이제 처음 이 정의를 봤는데, 글쎄요, 4주에서 6주. 제 생각에는 적어도 1년 동안은 좀 이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중 가장 출산을 먼저 하고, 많이 하고, 또 앞으로 하실, 샤랄라 이제 우리 다산의 여왕님께 먼저 네 질문을 괜히 다산의 여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너무 웃기잖아요. 출산의 기쁨을 너무 누리셔서 일찍 하고 네. 많이 하고 앞으로도 또 할. 계속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나올지 몰라요. 대단하네요. 제가 그렇게 들으니까. 예. 산후우울증이요? 산후우울증 겪은 적이 있어요? 첫째, 둘째 다 겪었죠. 셋째도 겪겠죠. 그거는 이제 호르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겪게 되는 4주에서 것 같아요. 6주 사이는 호르몬 때문에 네.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사실 이 뒤에도 6주가 지나면 육아 우울증. 그렇죠. 힘들어서 이제 육아에 우울증 지치고 말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 엄마가 그러셨는데, 시집을 가도 없어지질 않는다고, 자식이. 아, 자식이 시집을 예, 낳았죠. 자식이- 애를 낳았는데 또 시집을 자식이 결혼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 우울증은. 그러니까 걱정이죠, 뭐. 걱정에서 비롯되는 그 우울증. 어머니가 그러세요? 예. 평소 모습들은 그렇게 비춰지진 않던데. 아, 말은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굉장히 심심하시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녹음 듣는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좀 걱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약간 좀 정말 심각한 상황의 그렇죠. 우울증 정도? 예컨대, 이건 뭐 진짜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지만 가끔씩 뭐 아이를 베란다로 확대하는 사람. 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애를 안고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뛰어내리는 있고. 분들도 그분이 계시고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걸 기사로 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네. 그 정도 생각하고 한 거의 87%는 대부분 산후우울증을 겪고 저 이 수치에 놀랐어요. 산후우울증이라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막 학대한 것도 많이 나와서 아 그런 것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치더라고요. 거의 87%면 거의 대부분의 그 출산을 하신 분들은 다 그렇죠. 경험을 한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네. 19분 겪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그것도 어쨌든 수치니까 사실상 거의 다 겪는다고 봐야죠. 저는 뭐 첫째, 둘째 100% 겪었기 때문에 첫째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겪었을 때 솔직히. 느낌이 어땠나요? 어떤 우울증이라고 스스로 느꼈나요, 그때? 이미 임신을 했을 때부터 다양한 육아책을 읽으면서 임신 출산책을 읽으면서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 쉬웠는데 실제로 겪는 건 정말 스트레스였죠.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제가 호르몬 변화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예컨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감정이 혹시 약간 어땠어요? 미친년들. 근데 그때는 되게 그래요. 그 기분이. 주변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첫째 때는 내 나이가 다른 주변 친구들이 결혼한 애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젊은 나이였고 그렇죠, 네. 네. 잘 일찍 나으셨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자라온 곳과 전혀 다른 곳에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이제 연고가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는 또 주변에 당연히 친구도 없었고요. 당연히 모르는 곳에 가서 살았으니까 그런 모든 상황이 저한테 되게 다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또 그때 장롱면허였어요. 그래갖고 집에만. 발이 묶인 거예요. 이 동네가 내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진짜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애가 싫어지는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왜 여기서 애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왜 이 집안에만 처박혀갖고 이러고 있지? 이 아이 때문에. 네. 그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막 저 스스로를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러다간 진짜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울증인지 몰랐어요. 옆에서 뭘 지켜보셨다는? 예, 가족이 가족. 그런 걸 왜 말씀하니까 갑자기 그거를 예, 저는 제가 더 경험한 가산의 거는 영향을 아니고 해보니까 신기하게 애가 정말 진짜 자지러지게 울고 있거든요. 그럼 보통 울면은 애를 안아서 달래거나 뭐 애 기저귀를 확인한다던가 그 중요아빠님 그거 쓰셨지만 뭐 애가 배고픈지를 확인해서 분유를 먹인다던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정말 가만히 있어요. 그 옆에서 봐줄 사람이 있어요. 무기력하게. 그것도 있는데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애가 가만히 울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저가 뭐 애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기저귀 네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분유 먹어야 되는, 배고픈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유 타는 준비를. 즉각 이게 반응이 오지 않고. 네, 그냥 가만히. 그것도 되게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천천히. 제가 생각해도 원래 약간 좀 느긋한. 아니, 그게 아니에요. 느긋한 성격 아니에요.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 그러니까 애가 울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멍 때리고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정신 차니까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무기력함 아닙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해지면서 약간 소위 멍 때리는. 네. 그리고 밥도 안 먹고 밥 시간 하루 이틀 뭐 1시간 2시간 지나가고 내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계속 멍 때리고 이러고 있다가 애도 이제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뭐 자지러지고 울고 있을 때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번뜩 정신이 들면 이렇게 먹이는 거죠. 그럼 나는 산후 우울증을 안 겪었었나 봐. 이게 심각한 정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게 심각했었거든요. 첫째 때. 강인한 사람이에요. 역시 우리 옆집 언니는. 뭔가 마음이 강인한 사람. 옆에서 보고서 엄마가 저러다가 애 죽이겠다고. 왜냐면 그때 당시 방송에 나왔던 게 부부가 그 게임을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애가 굶어 죽는 사례도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래서 정말 굶어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애를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를 같이 이렇게 돌보기 시작했죠. 안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애가 뭐 응가를 해서 막 난리가 났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극복을 했던 게 굉장히 그 이제 배우자의 역할이 되게 컸어요. 저희 뭐 저번 편에도 그랬지만 저희 8대2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집안일을 팔 남편이 근데 하시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산의 여왕님은 뭐 여러 책을 읽으면서 예상을 했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직장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격상 뭐 그런 거를 찾아보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책도 별로 안 읽었고 해서 뭐 이게 그렇게 뭐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기분이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조증과 우울증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줄이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냥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다 예쁘고 막 행복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그때만 해도 드라마 이런 데서는 뭐 이런 산후 우울증에 이런 거가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육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몰랐는데 직접 내가 애를 낳아서 보니까 저는 가장 이제 힘들었던 시간이 밤 시간이었거든요. 낮에는 이제 뭐 빨리 뭐 기저귀 갈아주고 뭐 우유 수유하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고 밥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갔는데 밤에 이제 밤 수유를 하면 밤이라서 기분이 더 다운되기도 하고 밤 수유를 하면 막 수유하고 나서 1시간 동안 또 이제 유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바깥에 이제 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한강 뷰 집에 사셔서 그래요. 근데 우울할 때 원래 강국 그 전에는 너무 그 뷰가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그 시간에 딱 새벽 한 3시, 4시 그렇게 침울하고 우울할 수가 없는 거 밖에. 그러면서 진짜 인생에서 가장 많이 그냥 눈물이 막 나요. 맞아요. 그때는 계속 그냥 눈물이 계속 나요. 울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를 어떻게 가만히 놔두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저는 바로바로 즉각 애한테 필요한 건 해줬는데 그냥 나 혼자 우는 거야. 계속 울면서 울면서 동영상 찍어놨어야 돼. 나는 진짜 많이 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진짜 되게 강한 스타일이라서 많이 안 우는데 음주를 좀 하시거나 저는 술 마셔도 우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예. 막 압류. 엄청 하이퍼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막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막 아프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한 30분, 40분 유축하면서도. 근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영양소가 모유 영양소가 안 좋을까요? 울면 안 돼. 막 이런 그런 생각까지 들지도 않아요. 애한테 약간 나쁜 감정들이 실제로 그렇게 전달이 되니까. 아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다 잡고 또 다 잡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게 자기가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성격 자체가 되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그런 게 안 됐거든요. 그 너무 어렸으니까. 왜냐면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산전수전 다 겪었죠. 뭐 별 선배들을 다 겪으면서. 어찌 보면 다산의 여왕님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애가 생길 거라는 당시에 보면 어쨌든 뭐 그렇게 미리 엄청 계획적으로 했던 건 아니니까. 출산을 책으로 배웠던 거죠. 완벽하게 이론만 알고 있었다. 출산과 육아도 나를 많이 내려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학생 때까지는 사실 나를 많이 내려놓지 않죠. 없죠. 나를 되게 굉장히 많죠. 올려놓죠. 지금도 뭐 나를 내려놓지 못한 게 지금 다산의 여왕님이신데.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 산후 우울증 극복을 한 거에서 제 자아를 찾는 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게 힘들죠. 그게 정말 둘째 때는
제가 이제 산후 우울증을 안 겪으려고 첫째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극복하는데 진짜 신랑도 그렇고 온 가족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둘째 때는 제가 산후 우울증을 제가 생각할 땐 일주일도 안 겪은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또 첫째도 보고 둘째도 보라 정신이 없어서 산후 우울증이 올 그것도 없는 그러게요. 거 아니에요? 짱도 없는 대신에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산후 우울증에 안 걸리게끔 모든 환경을 거기에 제가 이제 맞춰서 미리 만들어 놨었어요. 첫째 애를 어린이집에 이제 미리 보내가지고 적응을 시켜놓고 제가 여유를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만들어 놨죠.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전 주변에 보면 그 첫 출산 때가 산후 우울증이 제일 심한 것 같고 그렇죠. 연륜이 둘째 나오면 이제 어쨌든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미 경험했던 부분들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 내가 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또 준비를 하게 되고 그렇기도 했고 또 사실 애들 볼 시간 첫째가 있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확실히 없는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또 케이스는 그건 케이스인데 점점 우울증은 또 심해지는 달라요. 사람도 있고. 네, 둘째 때 오히려 심해진 사람들이 되게 많고 더 힘들고 몸이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딸리니까. 전 둘째를 낳고 상담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산후 우울증이 이제 원체 첫째 때가 심했으니까 둘째 때는 안 겪으려고. 둘째 때는 나와서 살았죠. 아니에요? 그때 원래 따로 살았는데 제가 둘째 때 들어갔어요, 시댁에. 그러니까 우울증이 더 심해진 거예요. 이게 따로 살다가 같이 들어가서 살면 저는 친정집도 그렇게 못 들어가서 살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불편해져서.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이제 네. 또 시부모님이랑 신경 쓰기 안 하지. 네, 신경 쓰기 많아지니까. 맞춰야 되는 것도 네.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후 우울증이 첫째 때보다 따로 분가해서 살던 첫째 때보다 훨씬 없었어요. 근데 대신에 저는 둘째 때 아기를 낳고 나서 바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원래 글 쓰는 일을 쭉 했었으니까 막 블로그 활동을 막 미친 듯이 하고. 그래서 아이 엄마들이 SNS를 열심히 하는. 전 그렇겠죠? SNS는 안 했는데 그런 소통 창구로 생각할 수 있죠. 블로그가 약간 SNS랑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블로그도 거예요. SNS 그 당시에는 그런 그런 거예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저는 조금 욕심이 제 돈 주고 제가 좀 쓰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뭐 바이럴 마케팅 같은 거 이제 알바 같은 거 시간 쪼개가지고 막 제가 틈틈이 그걸 하고 사업도 막 사업자 내가지고 막 온라인으로 막 사업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뭔가 잠시 육아를 잊을 네. 수 있는 그런 시간. 나만의 시간. 제 딱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아를 찾았군요. 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있으니까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애를 방치하진 않았거든요. 애를 옆에 두고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찾아갖고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았죠. 저는 그게 제 스타일이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 보면 애만 보고 있느라 지치잖아요. 그게 제가 첫째 때 산후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패단이었던 것 같아요. 애만 내 인생에 오로지 얘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24시간 내내 애만 네. 보고 있어야 되니까. 여자분들은 직접 출산을 하니까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그 호르몬 네. 자체의 분비도 거기에 맞게 이제 변하고 하다 보면 감정적인 변화, 그러니까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이제 남편 입장에서도 요즘 남편도 산후 우울증이 있다고 하는데 남편이 이제 남편들이 더 심해요. 심하다는 얘기도 있죠. 직접 출산하지 않아서 뭐 호르몬 분비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이 너무 갑자기 달라지니까 그렇죠. 갑작스런 변화. 이게 여성분들은 어찌 보면 임신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뭐 임신을 계획을 물론 특히 해서 뭐 가지면 더 그렇고요. 한 다음에는 말씀대로 책도 보고 뭐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각종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또 똑같이 출산한 친구들, 주변 지인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체험담을 듣는 거죠. 그래서 아 낳으면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적어도 이제 그 우울증이라는 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남편들에 비해서는 일정 부분 준비가 좀 돼 있고 정보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남자들은 사실 보면은 가진 다음에 공부를 좀 할게. 그러니까 아내한테 늘 얘기는 나도 좀 알아볼게. 나도 육아 공부 좀 책 볼게. 해가지고 책을 주면 저도 뭐 읽어보기도 했었는데 이런 게 그렇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럼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 보면 이제 아이가 생기고 이게 보면 병원에서부터 저는 사실 와이프가 더 병원에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미리 또 체험했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면 아이를 낳은 그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자마자 그 며칠 아이를 보게 되는 거죠. 뭐 직접적으로 이제 계속 케어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내 자식이 생겼다. 이게 이제 실제로 체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조리원 가서 또 느끼고 가장 느끼는 게 집에 오면 직접적인 육아를 함께 하게 되니까 이게 마음의 준비를 일정 부분 했다고 하지만서도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갑자기 생활이 완벽하게 달라지니까. 그리고 예전에 했던 것들, 뭐 예전에 그 아이가 없을 때 사실 뭐 연애 생활 같이 이제 사는 건데 그때와의 생활가 너무 180도 달라지니까
이걸 내가 다 포기해야 되나. 기존에 했던 것들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은 그 아이에 대한 육아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 상충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보면 남편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극도의 지금 이게 산후 우울증이라 하면 좀 산후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우울증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애만 신경 쓰는, 아이만 신경 쓰는 와이프한테 뭐 아이한테 질투를 한다던가, 네, 섭섭한 거. 그런 사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기엔 내가 아이한테 그만큼 하고 있나라는 그 말씀드리지만 착한 아빠, 착한 남편, 착한 사위 컴플렉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그런 건 좀 덜한 편이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장모님이 아이를 이제 저희가 쌍둥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돌봐주고 계신데 온전히 이제 와이프와 장모님이 애들에만 신경을 쓰면서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를 소홀히 대하시거나 뭐 홀대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나는 뭐지? 집에 많은 남자들이 저걸 느낀다는 거야.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첫째 때 제가 산후우울증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랑이 같이 막 제가 울면서 막 그러니까 신랑이 했던 말이 나도 애한테 질투심을 느낀다고. 네가 나한테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그거는 죄송하지만 이제 다산의 여왕님 부부가 워낙 좀 워낙 사랑꾼들이라 가지고 조금 더 그게 좀 강하신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게 이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이 전편에 들으시면.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우울증으로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태어나고 나서. 사람마다 되게 다른 케이스인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집에 갔을 때 그 아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뭔가 약간 거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나한테 신경을 써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스스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되게 철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착한 남편, 착한 아니 왜냐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이제 저는 더 이해를 하려고 생각했죠. 이제 산후 우울증이 와이프가 더 왔을 것이고 하루 종일 애를 보고 나는 남편 입장에서는 나갔다 왔지만 일단 뭐 직장을 다니니까 나가서 잠시라도 바람을 쐬고 점심 한 끼라도 편하게 먹고 들어오는데 집에 있는 사람들은 와이프를 포함해서 장모님 같은 경우도 계속 애를 보면서 쫓기듯이 애 밥은 제 시간에 챙겨도 본인들 밥은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계속 집안일을 하다가 지친 상태에서 저를 맞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지친 사람한테 나한테 더 신경 안 써줘 라고 얘기하는 거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설사 그렇게 느낄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 모든 남자들이 약간 이런 생각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의 대부분 안 할걸요? 집에 있는 사람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맨날 퇴근하고 와서 제가 웃으면서 살갑게 안 받겨준다고 넌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애만 챙기고 그런 다들 보면 우리 두 분의 남편분들은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다들 그래요. 막내라서 많이들 그래요.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TV 방송에도 며칠 전에 그런 거 나왔습니다. 그 아기 태어나고 나서 40년 동안 아내한테 삐져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은 일본인 사례도 나왔어요. 그거 뭐 포스트잇으로 뭐 얘기하고 이런 사람. 이제 주변의 분들 보면 말씀대로 사실 직후에 출산 후 직후에 아이가 되게 어려서 그럴 때는 솔직히 말해서 남편들 좀 철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때는 너무 그걸 갈구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지난 다음에. 근데 이게 좀 지나서 뭐 5년, 그러니까 아이가 5살, 뭐 10살, 15살 이렇게 됐을 때 주변의 분들을 보면 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중심이니까 애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아내들은 약간 우리나라의 그 육아의 방식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독박 육아가 사실 또 많아서 그렇기도 한 것 같고 그것도 그렇고 이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들이 아이를 독립시킨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이와 이게 정이 더 들다 보니까 부모들이 그렇죠. 조금 더 아이한테 집착을 하게 되고 그건 특히나도 엄마가 좀 더 이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빠들도 좀 그런 아빠들이 지금 이제 저희 30대만 해도 그래도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갖고 육아에 공동 육아에 그러니까 육아를 거의 함께 하니까 참여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 하는 육아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덜 느끼지만 저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40대 뭐 5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심하죠. 육아를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은 덜 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되게 소외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엄마와 아이들 간의 이 끈끈한 유대관계와 달리 자신은 집에 갔을 때 나는 그야말로 어떤 섬 같은 그런 느낌. 돈 벌어오는 기계 같다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돈 벌어오는 기계라는 느낌은 남자들이 그냥 대부분 스스로 그냥 느끼는 피해의식?
돈 벌어는 기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리님이 네, 집에서 약간 피라미드 권력 구조를 딱 생각을 하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3대가 살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살고 있지, 뭐 저랑 동생이랑 동생 부부 있지, 애들이 있지. 이 3대가 살고 있는데 피라미드의 최정점은 제일 어린 막내예요. 그렇죠. 네. 2호가 최정점이고 그 다음에 1호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이렇게 있고 최하위권에 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얹혀하는 그렇죠. 입장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얘기하듯이 다들 뭐 육아가 집에 들어가면 엄마랑 동생이랑 애들 돌보는 게 힘들고 집안일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들어가니까 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그렇죠. 가끔 밥이 없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죠. 저희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라면 끓여 먹여야겠다는 라면도 없어 심지어. 근데 이런 게 서운해진다니까요. 지금 울컥하시잖아요. 아니 우리 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시리님 그렇게 사시는 거. 그래서 저희가 세연가 지금 둘째가 말을 배우고 있는데 이모라는 단어 자체가 발음하기가 제일 어려워서 첫째도 그렇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배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 할머니는 할미, 할아버지는 뭐 할모 그냥 삐삐 거리기도 하고 어려워서 근데 다 알아듣긴 하는데 이모가 어려워서 그러면 동생 이모야 이모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이 모자가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도 어렵고 따로따로는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아니요 이라고 부르나요? 엄마가 저를 부를 때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좀 해봐. 야라고 불러요? 네. 어머님께서 네. 아니 애가 아니요. 아니요. 네. 따라서. 야라고 처음에서 야 그래서 얘가 왜 야라고 하지? 야라고 그러니까 배우죠.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대로 부르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시리아라고 불러달라고. 시리아 어머니한테. 붙잡아 놓고 이모야 이모를 정말 많이 연습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야까지는 해요. 모자를 못하고. 이야도 별론데. 이야가 얀데요 결국에는. 야. 죄송하지만 야 네. 똑같은데. 그래서 그걸로 제가 제 최하위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탈출하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 보면 말씀대로 지금 남편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사실 이모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집안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죠. 저는. 많이 벗어나 있죠. 근데 이런 게 보면. 남편들이 느끼는 감정이랑 비슷한 거죠. 좀 다른 것 같아요. 남편은 실질적으로 그래도 자기 남편 자식이 가족과는 지금 우리 그런 남자들 많지 않아요. 시리님은 기본적 근데 이제 우리 다정이 남편분이 사랑을 많이 갈구하는 건 사실이라 아니 근데 인정하시죠. 이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 보면 확실히 애 낳자마자 남편은 애 나오면 남자친구들이요. 주변에 남자친구들이 자기 와이프가 아기를 낳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연애하듯이 살다가 갑자기 아이가 생긴 다음에 모든 집안의 중심과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쏠리고 그러면서 그 아이와 관련된 용품을 많이 사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남편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우리 둘이 즐겼고 그리고 서로 그러니까 뭐 사랑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 해보면 모든 사랑이 아까 말씀하셨던 피라미드 구조로 돼가지고서는 아이한테 집중이 되고 당연히 서로에게 대해서 좀 소홀해지게 되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물론 이건 케이스마다 다를 것이고 뭐 부부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일반적인 케이스로 봤을 때 그 남편이 밖에 나와서 돈을 벌어오는 상황일 때 그렇게 치면은 정말 집에 들어와서 나는 정말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돌아와서는 이 모든 것들은 아이한테 맞아요. 다 가고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돈 버는 기계 같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들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남편들에게는 그 우울증의 대표적인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당시에는 그게 약간 철없이 좀 느껴진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당연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이제 또 와이프가 아니 지금 당신 신경 쓸 여유가 어딨어. 지금 애들 때문에 바쁜데. 라고 이제 이런 멘트를 날리면 이제 더더군다나 더 충격을 받겠죠. 뭐야 이렇게 되는. 그런데 또 주변에 보면 아이를 낳기 전에는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또 아이를 낳고 나서 또 좋아지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건 이제 사실 평소에 워낙 그런 뭐랄까 싸움이 잦고 어떤 서로 간의 성격 차이가 좀 있고 한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그렇죠. 또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좋아지는 케이스도 그리고 아이가 있다 보면 어쨌든 매개체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보면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돼야 되니까 걸리기는 하겠지만 이런 산후 우울증과 이제 서로 부부 간의 그런 그 육아 우울증을 조금씩 이제 서로 겪어내면서 또 이제 더 그 끈끈해질 수 관계가 있는. 끈끈해지잖아요. 저도 이제 남자 친구들이 그렇게 와이프가 뭐 아기를 낳고 막 점점 소홀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서운해하면 특히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연애 기간이 되게 길었던 친구들이 많거든요. 둘이서 여행 다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던 친구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건, 야, 여행 다니고 할 때 그냥 애기만 하나 더 들어가는 것 뿐이라고. 근데 다르죠. 다르긴 다르죠, 분명히. 그러니까 말을 할 때요.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뒤에서 그거를 지켜볼 게 아니라 같이 그 육아에 참여를 하고 너도 애기랑 계속 정이 들고 하다 보면 그 셋이 우울증이 같이 해결이 되는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그런 하거든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희는 연애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이가 또 바로 생겼으니까 남편이랑 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처음 이제 같이 여행을 갔는데 그냥 우린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셋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진짜 남다른 경우네요. 여행 아무도 안 갔다가. 그러면서 점점 아이가 더 커지니까 더 편해지고. 그렇죠. 아예 경험을 그 전에 둘이서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둘만의 여행이라는 개념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서로 신혼여행 때는 둘이 갔었어요. 신혼여행 때는 둘이 가겠죠, 일반적으로. 네. 그 3시간, 4시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신혼여행은 좀 여행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렇게 보면 괜찮은 방법인데요. 시리님한테 추천드리고 싶네요. 결혼 전에 굳이 연애를 길게 하지 말고. 네,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요. 이쪽에 예전에도 분명히 육아를 했잖아요. 그 산후우울증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산후우울증이라는 자체라는 단어가 최근에 정말 부각이 된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대가족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아이라는 게 그 엄마랑 아빠만이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할머니랑 할아버지 온 가족이 아이 육아를 위해서 전부 다 힘을 썼는데 이게 핵가족화되면서 가족이 점점 작아지면서 이 육아가 아빠랑 엄마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아빠는 돈 벌러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엄마만의 육아가 돼버린 거예요. 엄마는 또 애를 잘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러니까 부담감이 점점 쌓이다가 그게 또 내가 애를 잘 못 키우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서 점점 우울증이 좀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약간 그게 어쨌든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독박 육아라는 개념에서도 보면 예전에 원래 전업주부 상당수가 예전에는 특히나 이제 남편은 돈 벌어오는 그리고 집에서는 집안일하는 그러니까 아내는 집안일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수십 년 한 20-30년 전부터는 사실 여성들의 사회활동도 되게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여성들도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자아에 대한 생각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원래는 이제 예전에도 있었지만 할 수 없던 그 사회 분위기였다고 하면 지금 적어도 1-20년 전부터는 10년, 20년 전부터는 분위기가 여성도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경력이 단절된다거나 혹은 그 사회활동과 전혀 다른 어찌 보면은 자신들의 어떤 잘하는 분야가 아닌 그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정말 육아 특히나 이 자아에 대한 생각이 강해지면서 자존심이나 자존감도 더 강해지는 사람도 많은데 어찌 보면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내려놔야 하죠. 놔야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상당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겠다는 내려놓기가 일단 쉽지가 않고 그거를 주변에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데가 없는 게 사실이긴 해요. 애를 데리고 만약에 카페에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려고 하면 오래 앉아있는 거 되게 눈치 보이거든요. 맞아. 그리고 뭐 집에서 핸드폰 제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애기는 말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 그러면 핸드폰 보게 되고 핸드폰 보면 엄마들 기사만 이렇게 검색하더라도 뭐 맘충이 어쨌니 저쨌니 안 좋은 것들만 나오고 맘카페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거의 사랑과 전쟁의 내용들밖에 없으니 보고 즐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애만 오롯이 봐야 되는 주말 동안 이런 드라마 괜찮죠?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만 보게 되잖아요. TV만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밖으로 나가면 좋은데 저는 뭐 이제 둘째 때 운전을 하니까 애기가 진짜 한 100일부터는 그냥 태워가지고 막 나갔거든요. 근데 첫째 때는 장롱 면허니 그 100일짜리 애기를 데리고 버스를 탈 수도 없고 지하철을 탈 수도 없고 그럼 집 앞에 공원 가는 데서 근데 뭐 하는 사람들은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요. 이 지역을 모르기도 했고 했고 좀 이전이라 운전해서 애 데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고 사실 너무 갓난쟁이를 데리고 나오면 어이구 저런 갓난쟁이를 데리고 나오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좋지 않았고 제가 50일 딱 50일 되는 날 밖에 나갔다가 할머니들한테 와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저도 둘째 때 밖에를 애 병 걸린다고. 요즘에는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요새는 사회적인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후 우울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산후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또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 우울증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는 시부모도 알게 되고 며느리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더 도와주게 되고 물론 케이스 바이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예전에 쟤는 왜 저래? 쟤 왜 혼자 멍 때리고 있어? 뭐 혼자 왜 이렇게 무기력해? 왜 밥도 안 주고 저러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에 있어서 보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물론 대다수의 뭐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일부분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 사람이 되게 힘들겠구나라는 기본적으로 좀 배려? 그런 건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배려나 생각들은 많이 해주지만 어쨌든 극복하는 건 자기 그 개인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지만 주변에서 도와주고 분위기가 형성되고. 근데 이거는 산후 우울증뿐만 아니라 일반 우울증도 마찬가지인 게 스스로 그러니까 주변의 도움과 더불어서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는 사실 어렵죠. 근데 이거를 왜 여자만 겪어야 되냐? 근데 지금 남편도 겪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뭐 조무주의 계시 때문이겠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는. 근데 뭐 지금 보니까 남자들도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남자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육아 우울증이 약간 우리 때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리를 위하면서 요즘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지만 그렇게 키웠잖아요. 아무것도 사실 결혼하기 전엔 아는 게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잖아요. 요즘이 더 심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조금 더 독립적으로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결혼하기 이전에는 무조건 사랑만 받았잖아요. 사랑만 받고 모든 걸 다 부모님이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현실 세계에 뛰어드니까 여기서 오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내가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얘한테 해야 되고. 근데 또 한편으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줄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것과 근데 그 사랑을 주면서도 아이가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독립적으로 키우는 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게 독립적인 거에 대한 건 사실 뭐 다른 데 또 주제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육아 방법 얘기. 예, 이거는 사실 보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라. 저는 어쨌든 그 산후 우울증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에게 2명을 해본 입장으로서 3명도 하겠지만 자기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자기가 좀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싶거든요. 뭐 제 주변에서 이제 산후 우울증이 있었지만 금방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 아기가 태어나고 한 50일 정도, 100일 정도 지나서부터는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 2시간 정도만 이제 뭐 도우미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께 잠깐 맡겨놓고 이제 뭐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온다던가 이렇게 자기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쪼개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극복을 좀 빨리 한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랬고요, 둘째 때는. 그렇게 좀 나를 위한 시간을 너무 애한테만 막 이렇게 올인하지 않고 그게 그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제가 봤을 땐 좋은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와이프와 대화를 하다가 저는 와이프가 되게 아이에 대한 사랑이 되게 지극하고 원래 또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제가 이렇게 괜히 이제 혼자 푸념식으로 진짜 애 키우기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이제 혼잣말로 이제 성질을 낸다거나 이럴 때 보면 왜 애 앞에서 그렇게 성질을 내냐? 되게 그러니까 바른 긍정적인 얘기만 하길래 뭐지 쟤는 이제 부처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되게 정말 아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둘이서 대화를 하다가 그냥 정말 와이프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잠적해버려도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아이 엉덩이 크림을 발라주는 거를 좀 하라면서 이제 저도 할 줄 알지만 하라면서 그거 좀 잘해봐봐 나중에 나 잠적하면은 해야 될 수도 있잖아라고 하길래 아니 무슨 잠적이라는 얘기를 꺼내나 싶어가지고 진담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아니 뭐 그렇게 진담은 아니지만 설사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 자체가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사랑을 많이 주려고 하고 오히려 사랑을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 받는 어떤 압박감이나 이런 게 또 있어서 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아이를 뭐 하나를 낳거나 혹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낳은 분들은 좀 상황이 다른데 이제 한꺼번에 둘을 낳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단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육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와이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하나인 집은 그러니까 부부 2명이서 돌아가면서 아이를 잠깐씩 뭐 맡아줄 수 있고 쉴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각자 한 명씩은 적어도 맡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와이프가 계속 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와이프한테 지금 얘기를 해놓은 게 그러면 저녁에라도 장모님이랑 아이를 하나씩 재울 테니 나가라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저녁에 어딜 나가서 뭘 하든 그러니까 한 번씩은 이제 지금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지금 이제 처가의 부모님들이 한 번씩 아이를 맡아서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2-3시간씩 뭐 3-4시간씩 이렇게 둘이서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올 때가 있긴 한데 그것도 괜찮지만 한편으로 와이프가 자기 친구들 만나가지고 수다를 마음껏 떨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애 키우는 엄마들, 그러니까 애를 떼내고 와가지고서는 어떤 스트레스 좀 풀 수 있는 그런 거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게 약간 주변에 약간 도움이라고 하시면 도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은 그런 식으로 좀 해서 평소에 받는 스트레스를 어쨌든 그러니까 줄여줘야. 저는 이제 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각자의 취향과 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산후 우울증이라는 거는 어쨌든 뭐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짧은 기간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육아에 대한 우울증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보면 어떤 엄마는 SNS에서 보면 너무 행복하게 아이를 잘 키우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다 겪는 거고 누구나 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너무 나만 이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늘 항상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왔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또 내 자신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히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정말 육아를 잘하는 엄마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아이가 잠깐 울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오래 두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엄마가 한두 시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편이나 뭐 잠깐 누군가 봐줄 사람이 있다면 큰일은 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상황은 내가 겪는 이 기분과 이 상황은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깐씩 자기가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차분차분히 하다 보면 또 굉장히 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기쁜 마음으로만 아이가 웃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심리 전문가의 어떤 그런 조언 같은 네. 느낌. 얼마 전에 근데 우리 다산의 여왕님이 또 이 스트레스 해소법 혹시 뭐 이렇게 소개하실 거 없나요? 기사로 또 쓰셨던데. 예, 썼는데 뭐라고 썼더라? 큰일이네요. 기억력이 붕어네요. 아니 그 기사를 정말 제가 경험해본 거를 토대로 되게 썼거든요. 근데 그때 썼던 내용은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그냥 내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옆집 언니의 얘기처럼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자신만의 시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네. 그리고 그 산후 우울증이 됐든 육아 우울증이 됐든 자기가 가장 심리적으로 힘들 때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저는 그것만 자기가 좀 안정감이 생기면 어쨌든 그 주변을 또 사람이 둘러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그래서 왜 최근에 육아 트렌드가 바뀌면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저도 거기에 되게 그 감정이에요. 저는. 근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우울증이 있을 때 이 감정들이 아마 고스란히 아이한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그러니까 태어난 지 생후 얼마 안 된 아이들일지라도 엄마의 표정이나 말투나 어떤 행동들이 다 느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 주변의 도움이 결국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러면 아이를 잠깐 내려두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다스릴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또 봐줘야 될 테니. 저는 그 말이 되게 싫었거든요. 애들 키울 때 주변에서 이제 뭐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나가던 분들이 야, 제가 이렇게 안색이 안 좋고 좀 힘들어 보이고 그러면 아시는 분들이 막 야, 애 키우는 거 다 힘들어. 누구나 힘들어. 그치. 그거 진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짠거 누구나 다 힘든데 누구나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이는 네. 게 또 느낌이 다른 거고. 세상에서 누구나 다 힘들죠. 엄마든 젊은 사람들이든 학생이든 네. 자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누구나 힘드니까 참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애 낳은 사람은 다 하는 일이야. 참어. 저는 그 말이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실 보면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보면 이제 주변에 같이 예. 애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남편들한테도 30분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나갔다 와. 됩니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별로 내가 애기 그런 잠깐 말들에 봐줄게. 신경을 쓰지 마세요. 맞아요. 남의 말 안 듣는 게 네. 제일 좋아요. 그게 사실. 제일 편해요. 근데 이게 우울한 사람들은 신경이 쓰이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그게 부분이죠. 심장에 찌르는 거죠. 그게 더 화가 나요. 그게. 또 네. 우울증이 좀 심해지면은 전문가한테 정말 조언을 얻어서 그럼요.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애를 잘 못 키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대요. 그래서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안 간대요. 우울증이 되게 심각한데 우울증 그건 환자들이 그래요. 오는데 네. 여러분 이 우울증은 선진국에서는 정말 부유한 사람들만 그 치료를 받는 정신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 그냥 대화하고. 근데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심리 상담소도 많고 무료로 할 수 있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보건소나 시에서도 많이 이게 보면 치료라는 말씀대로 병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털어놓는 거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디 가서 정말 허심탄회. 그렇죠. 들어줄 수 있는 진짜 많아요.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게다가 전문가면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누군가가 자신의 이 어떤 응어리진 마음을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건데 그걸 혼자서 끙끙 앓다 보면 그게 마음의 병이 되는 거고 결국에 보면 그게 심리 상담소가 되든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가 될지라도 그냥 가서 내 얘기 그냥 1시간 동안만 들어줘라고 하고 이렇게 풀어도 어떤 해결책을 꼭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요. 내 마음이 답답한 걸 좀 풀 수 있는. 해도 얘기할 상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얘기할 상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네, 그 말이 하고 싶은 건데. 그거 하나 했다고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런 거죠. 오랜만에 듣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게 보면 해결책이라는 게 오늘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명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방법들은 몇 가지 있네요. 그래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셔서 100점 엄마는 없어요. 맞아요. 지금도 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성향과 내가 생각한 그 스타일에 맞게 아이를 키우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 다산의 여왕님 어머님이 평생 동안 지금 이제 자식들을 시집을 보내고 그러니까 시집을 간 자식의 아이를 셋이나 이제 가지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 스트레스 뭐 약간 그런 신경 쓰시는 게 있다고 하는데 원래 자식은 십자가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평생인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보면 저도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 뭐 1개월, 2개월 때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분명히 지금 익숙해져서 그럴 것이고 아이가 커서 그럴 것이고 분명히 옛날보다는 물론 계속 쌓여있고 힘들긴 하지만 서서히 조금 나아지는 걸 보면서 나아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감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번씩 터지긴 하죠. 물론 터지죠. 어쩔 수 없는 건데 정점을 찍었다 또 떨어졌다 다시 또 찍었다 이게 주기적으로 이게 아마 반복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계속 하이톤의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인생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애가 없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네. 혼자 살더라도 또 다른 문제고. 종류의 그런 우울감과 힘든 그 고난 이런 거지. 네. 소위 말해 연애를 하다가 사이가 좋다가 안 좋아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이렇게 해도 똑같은 우리 겁니다. 지금 저기 시리님 같은 경우는 시리님이 자기 자식도 아닌데도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피라미드 구조에서 아주 하위 하위. 네, 초식동물 밑에 게다가 있는 2세짜리 조카가 야라고 하는 예. 집에서 사람들이 다 야라고 부르는 근데 돈은 벌어가지고 그 집에 약간 장도 보고 막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래도 엄마나 뭐죠? 아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보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울한 사람들이 아닌 거고 그럼 시리님이 제일 우울한 거잖아요. 아니 시르님 멋진 남자 만나서 해피엔딩 하실 거예요. 집에 가면 얘기해요. 2호가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할미 좋아, 이모 오빠 좋아. 야. 이모는 물어보면은 그냥 가요. 대답 원래도 싫어하잖아. 원래도 이모를 그런 싫어해. 존재인 거예요. 우리 시리님의 연애를 어떻게 기대하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고 내가 누리는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힘들 때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오늘.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녹음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늘의 이야기를 새겨드려야 되실 분은 바로 두둥둥 둥이 아빠님이세요. 그러니 왜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 여기는 이미 베테랑이기 때문에 뭐 셋째는 그냥 발로 키울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키우긴 할까 모르겠어요. 발로 남편이 키울 수 키우고 있으면. 있나요? 발로 이렇게 다 넓혀. 발로 저는 키우는 산후 육아. 우울증보다 지금 육아 우울증이 더 커서요. 산후 우울증은 지금 걱정도 안 돼요. 그거는 스스로 너무 자아가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좀 아니 내려놓으실 것 원래 애를 같아요. 키우면 저희 엄마 그랬어요. 처음에는 몸이 있는데 갈수록 정신이 네, 들어요. 근데 정신이 진짜. 드는 게 더 괴롭다 그랬어요. 야, 근데 그 쌍둥이 나중에 초등학교 가보십시오. 진짜 진정한 육아 스트레스가 뭔지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거는 초등학교 그러다가 중학교로 가죠? 고등학교 아니요, 가죠? 아니요. 대학교 때 맞아요. 더 스트레스 받겠죠? 시집 볼 때는 계속 어떻게 그래요.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일단 오늘 닥친 일을 오늘 닥치는 대로 생각해요. 맞아요. 너무 멀리 생각해. 미리 이게 상상을 정답입니다. 하지 마세요. 머리가 이게 아픕니다. 정답이에요. 지금 오늘 닥치는 오늘 행복 오늘 해결하고 또 오늘의 행복은 오늘을 즐기면서 맞아요. 그렇게 사는 게 저도 오늘 가장 축구를 나이스한 것 보면서 같습니다. 즐기겠습니다.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어쨌든 여러분 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가장 나이스할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이 시간이 정말 기억만 해도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추억이 와닿진 되는 않지만 날이 현재로서. 와요. 네, 진짜로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또 기억이 나면서
아이를 하나 더 가질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본인이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망각이 시간을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잘 견디고 지내다 보면 충분히 행복한 날이 올 주변에서 많이 도움도 주시고 네. 그리고 주변 많이 얘기도 사람이라면 나누시고요. 네, 조금만 더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길로 이분들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전투일과